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정필입니다. 이거 풍납토성 나들목에서 동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면서 촬영하겠습니다. 화이팅! 풍납토성 나들목을 출발해서 서쪽 방향 잠실 나들목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각은 2022년 9월 17일 토요일 저녁 7시 45분쯤 됐습니다. 오늘은 9월 17일 토요일인데요. 지금부터 정확하게 34년 전 1988년 9월 17일부터 10월 2일까지 제24회 서울올림픽이 시작됐던 날입니다. 34년 전 1988년 9월 17일에 제24회 서울올림픽이 시작된 날입니다. 자, 오른쪽에 올림픽대교를 촬영하고 있는데요. 제24회 서울올림픽을 상징하기 위해서 올림픽대교의 케이블은 양쪽으로 12개, 총 24개의 케이블로 되어 있는 현수교입니다. 자, 24회 서울올림픽 대회를 상징하는 올림픽대교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야경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스위스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알프스 요들송이 연상이 되는 영구 중립국가 스위스입니다. 스위스는 5개 나라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북쪽은 독일, 서쪽은 프랑스, 남쪽은 이탈리아, 동쪽은 오스트리아, 그리고 오스트리아와 스위스 사이에는 리히텐슈타인이라는 미니 독립국가 공국이라고 합니다. 공국이 있습니다. 리히텐슈타인 공국이 오스트리아와 스위스 사이에 아주 작은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바티칸 시국, 그보다는 약간 클 것 같긴 한데요. 리히텐슈타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는 북쪽은 평야지대고 남쪽은 알프스 산맥이 있는데요. 북쪽 평야지대는 독일과 접하고 있고 서쪽은 프랑스와 접하고 있습니다. 남쪽은 알프스 산맥을 경계로 이탈리아와 접하고 있고 동쪽은 오스트리아와 리히텐슈타인과 접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남쪽은 그리고 스위스 영토 면적은 우리 남한 면적의 절반보다 약간 적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한 면적의 한 40에서 45% 정도 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대만, 타이완의 면적이 우리나라 남한 면적의 3분의 1 정도인데요. 대만보다는 약간 크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절반보다 약간 좁은 면적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북쪽은 평야지대고 남쪽은 알프스 산맥이라는 산악지대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평야지대를 생활의 근거로 하기가 더 편리해서 스위스의 북쪽 지역에 있는 독일과 교류가 더 쉽습니다. 그래서 스위스 국민은 800만 명 정도 되는데요. 외국인이 한 20% 정도 됩니다. 스위스 국민은 한 80%고 외국인이 한 20% 정도 되는데요. 스위스 전체 인구 800만 명 중에 한 75%는 독일어를 씁니다. 그리고 18% 정도는 프랑스어, 6% 정도는 이탈리아어를 쓰고 스위스 그 토속어인 사투리를 쓰는 비율이 한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스위스에는 4개 국어가 통용되고 있습니다. 4개 국어. 가장 비중이 큰 것은 아무래도 스위스의 북쪽 평야지대와 접해 있는 독일어를 쓰는 비율이 한 75% 정도 압도적입니다. 그 다음에 스위스라는 나라의 명칭은 이탈리아어로, 독일어로, 프랑스어로 각각 발음이 다른데요. 스위스의 그 명칭은 프랑스어로
스위스 두 자입니다. 두 자. 스위스. 그것을 편리하게 발음한 게 스위스 세자로 발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위스라는 국가명은 프랑스어 스위스에서 유래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위스는 세계 국제기구들의 수십 개가 스위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국제연합, 즉 UN이죠. UN의 세계 본부는 미국 뉴욕에 있지만 UN의 유럽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고, 제네바에 있는 스위스 제네바는 이제 프랑스 쪽과 가까운데요. 스위스의 서부 지역이죠. 제네바에 본부가 있는 세계 기구들이, 국제 기구들이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코로나 시국에 세계보건기구, 즉 WHO도 제네바에 있고, 세계무역기구 WTO도 거기 있고, 국제아동기금 즉 유니세프도 거기에 있고, 그 다음에 국제올림픽위원회 즉 IOC는 스위스 로잔에 있습니다. 로잔. 그리고 뭐 어지간한 국제기구들은 대부분 스위스 제네바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왜 스위스에 있냐? 그 이유는 자유진영과 공산진영 간의 냉전의 그런 시대에 중립을 표방하고 있었던 영구 중립국가에서 회담을 하든 또 여러 가지 이슈를 논의하든 간에 중립국가에서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스위스가 영구 중립국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회의를 많이 개최했던 게 관행이 됐고, 또 국제기구의 본부들도 그 중립국가인 스위스에 두고 있는 거고, 그 중에서도 서쪽인 제네바, 프랑스하고 유럽의 중심인 프랑스와 가까운 제네바에 두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국제기구가 한 수십 개가 거기에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각 국제기구마다 1년에 한 번씩만 총회를 한다 할지라도 그 많은 국제기구에 참여한 국가들이 거기에 참여를 해가지고 뭐 숙박비, 호텔비를 치러야 되고, 식사비를 치러야 되고, 무슨 관광비를 치러야 되고, 다양한 비용을 거기에서 지출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스위스의 수입은 어마어마한 국민소득이 되는 거고요. 특히 세계에서 가장 비밀금고로 잘 알려진 스위스의 비밀은행, 그 자금을 애취한 사람을 절대 알려주지 않은 철통 같은 비밀을 유지하는 스위스 비밀은행,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거기는 예금에 대해서 이자를 주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보관료를 받으면서 수수료 이익을 취하는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뭐 자금 세탁에 온상이 된다 그래가지고 그러한 계좌주 아무나 거기에 애취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반대 의견들도 있어가지고 국민투표에 붙였지만은, 국민투표에서 예금주들의 이름을 철통 보안을 유지해야 되는 걸로 국민투표 결과가 나와서 예금주들, 스위스 비밀은행에 예치한 사람들의 계좌 정보는 철통 보안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위스는 어지간한, 거기는 이제 스위스 헌법은 1803년에 즉 나폴레옹 법전이 반포되기 1년 전입니다. 프랑스 유럽 대륙을 평정했던 나폴레옹이 1804년에 프랑스의 황제가 되면서 세계 3대 법전 중에 하나인 나폴레옹 법전을 반포를 했는데요. 그보다 한 해 앞선 1803년에 나폴레옹의 감수를 받아서 스위스 헌법이 마련이 됐는데요. 그 헌법의 기본 골격은 중앙 집권제와 그 지방 자치제를 절묘하게 잘 조합한 헌법입니다. 그래서 그 헌법은 크게 세 가지죠. 중앙 정부의 권리와 의무, 그 다음에 지방 정부인 칸톤, 미국으로 치면 주가 스위스에서는 칸톤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은 50개 주로 되어 있는 연방 국가인데 스위스는 26개의 칸톤으로 구성된 연방 국가입니다. 그래서 스위스의 그 헌법은 국가의 권리와 의무, 칸톤의 권리와 의무, 국민 개개인의 권리와 의무라는 세 개 파트로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국가의 의무는
국방과 외교는 중앙정부에서 권한을 행사를 합니다. 그에 반해서 나머지 대부분의 것들은 지방자치라는 스위스의 전통이 있다 보니까 지방정부에서 어지간한 것은 대부분 칸톤에서 대부분 권한을 행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특이점은 스위스는 사면이 5개 나라로 에워싸여져 있어서 바다와 접하지 않는데도 해군이 있습니다. 해군. 그 이유는 스위스에는 호수가 있어서 호수에서 활동하는 해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주방위군이 있고 연방 군대가 있는데요. 스위스도 칸톤 방위군이 있고 연방의 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스위스는 육군 중에서도 보병만을 칸톤에서 지휘를 할 수 있고 육군의 나머지 병과하고 해군하고 공군은 다 중앙정부에서 국군 통수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군의 보병만 지방정부인 칸톤에서 지휘를 하고 육군의 보병을 제외한 나머지 육군 포병, 기갑 이런 것들이나 공군하고 해군은 중앙정부에서 국군 통수권을 갖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는 이제 시계 공업이나 여타 이런 정밀 공업들이 잘 발달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부터 110년 전, 지금부터 110년 전인 1912년에 융프라우 아실 겁니다. 스위스 알프스에 융프라우가 있는데요. 스위스에서 이제 그쪽까지 산악 열차가 암벽을 뚫고 개통이 됐는데요. 개통된 연도가 지금부터 110년 전인 1912년입니다. 1912년에 융프라우로 통하는 산악 열차가 개통될 정도로 거기는 정말 정밀 공업 또 정밀 시공 이런 걸로 굉장히 앞선 기술력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 1912년 즉 110년 전이면 그때 타이타닉호가 침몰했던 연도이기도 합니다. 1912년에 알프스 융프라우로 통하는 산악 열차가 암벽을 뚫고 개통이 됐었습니다. 그 정도로 스위스는 정밀공업 이런 게 잘 발달이 되어 있고 알프스 그 험준한 산악지대에 산악도로들을 잘 건설을 해 뒀습니다. 그 정도로 건설 기술력도 뛰어난 나라가 바로 영구 중립국가인 스위스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스위스가 유엔에도 국제연합에도 가입하지 않고 계속 영구 중립국가만 표방을 했는데요. 최근 들어서 20년 전에 즉 2002년 한일 월드컵이 있었던 2002년도에 여전히 영구 중립국가는 유지하되 국제연합 즉 유엔에는 가입을 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1991년에 유엔에 가입을 했죠. 자, 이제 빨간불 건너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너고 나서 잠실 나들목 앞 횡단보도인데요. 건넌 다음에 계속 촬영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횡단보도입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10초 정도 남았습니다. 2개 파란불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스위스는 국민이 한 800만 정도 되고 아까 말씀드린 국제 기구들이 다 대부분 거기 있다 보니까 많은 회의가 있고 그에 따라서 수입도 어마어마하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무슨 시계 등의 정밀 공업 이런 것도 발달되어 있어서 굉장히 롤렉스 시계 이런 거 다 아시죠? 유명 공업도 발달되어 있는 나라고 굉장히 국민소득이 높은 국가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스위스에 이민 가면 좋겠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스위스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합니다.
먼저 그 지방 정부 칸톤에서도 이민 가고자 하는 그 마을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를 받으려면 이러이러한 사람이 이민 온다고 하는데 그 마을 주민들이 이제 동의를 해줘야 되는 거죠. 동의를 받으려면 최소한 수십억은 그 마을에 기부를 해야 하는 등의 엄청난 경제적 지출도 그 감수를 해야 할 정도로 이 스위스 국적을 취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스위스의 그 인구가 한 800만 명 정도 되는데, 스위스 국적을 취득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그 외국 국적 외국 국적 소지자가 스위스 인구의 한 15에서 20% 정도는 차지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스위스는 그 산악지대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 굉장히 그 용맹무쌍한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에서 가장 미니 국가가 어디입니까?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바티칸 시국인데요. 로마 교황님께서 계시는 바티칸 시국. 그 바티칸 시국의 근위대, 그 수비 방어하는 그 군대죠. 바티칸의 군대는 스위스 용병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중세 시대에는 로마가 세계를, 고대 시절이든 중세 시절이든 로마가 세계의 중심이었었는데요. 특히 중세 시대에는 이제 로마 교황의 역할이 이제 중요했었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지배했던 그런 세상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교황을 보필하는 그런 군대들이 다양한 국가 출신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유사시에 다른 국가 군인들은 다 탈영을 해버리거나 그러는 경향이 있었는데, 스위스 출신의 용병들은 끝까지 교황님을 사수하는 철통 경호, 목숨을 바쳐서 본분을 다 지키는 그러한 역할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로마 교황청의 근위병들은 스위스 출신의 용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12년 전에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 유럽 3개국을 여행했을 때 세계 최대 규모의 성당인 로마의 성 베드로 대성당을 구경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바티칸 시국으로 통하는 그 정문을 보니까 스위스 출신의 용병들이 그 지키고 있는 모습을 봤었습니다. 그래서 복장은 노란색하고 무슨 파란색, 빨간색 이런 식으로 옷이 좀 혼합되어 있는, 프랑스의 삼색기, 또 이탈리아의 삼색기도 아시죠? 국기가 세 가지 색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서 삼색기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게 좀 연상이 되는, 그런데 노란색, 오렌지색 비중이 좀 더 컸었습니다. 그 스위스 용병들의 복장이 오렌지색, 파란색, 빨간색 세 가지 색으로 구성되어 있는 복장이었었는데, 오렌지색 비중이 컸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이 1789년에 일어났는데요. 프랑스 대혁명의 정신이 자유평등 박애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상징하기 위해서 프랑스의 국기는 세 가지 색으로 되어 있죠. 파란색, 하얀색, 빨강색. 그래서 삼색기라고 합니다.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이탈리아 국기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국기는 프랑스 국기하고 동일하게 하얀색과, 즉 흰색과 그 빨강색은 프랑스 국기와 동일한 색깔인데요. 반면에 프랑스 국기가 파란색 색깔이 있는 반면에 이탈리아는 그걸 초록색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든 프랑스든 다 삼색기, 세 가지 색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기인데요. 프랑스는 파란색, 흰색, 빨강색이고, 반면에 이탈리아 국기는 초록색, 흰색, 빨강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이제 스위스는 그 정도로 용맹무쌍한 그러한 군인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자, 그리고 스위스가 그 많은 세월 동안
영구 중립 국가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어디 있냐, 이게 굉장히 궁금할 수 있는데요. 영구 중립국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었냐. 그러게 영토 면적도 우리 대한민국 면적의 절반보다 약간 작은 면적일 뿐인 그러한 미니 국가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서 영구 중립국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 굉장히 궁금할 수 있는데요. 스위스는 그 수많은 수백 년의 세월 동안 자주와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주변 국가들과 전쟁을 해왔습니다. 북쪽에 있는 독일, 서쪽에 있는 프랑스, 동쪽에 있는 오스트리아, 남쪽에 있는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과, 즉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 끼어 있는 거죠. 그래서 주변의 국가들과 많은 전쟁을 해왔는데요. 특히 동쪽에 있는 오스트리아,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겸 오스트리아 국왕이 있었던 그 오스트리아와 그 스위스는 정말 철천지 원수처럼 많은 전쟁을 치러 왔었는데요. 그때마다 스위스는 그 평야지대에서 그 전면전을 하게 되면 굉장히 불리하지 않습니까? 평야지대에서 싸우게 되면 상대 강대국들이 군대 숫자가 많다 보니까 스위스는 군대 숫자가 적어서 전면전, 정규전으로 하게 되면 불리하다 보니까 평야지대에서 하지 않고 그 알프스 산악지대, 높은 험준한 산으로 들어가서 게릴라전 비슷하게 스위스는 그 주변의 강대국들과 싸워오면서 자주와 독립을 계속 유지를 했었고, 자유진영도 아니고 공산진영도 아니고, 과거에는 뭐 신교와 구교 이러한 전쟁도 많이 있었는데요. 그러한 그 상황에서도 끝까지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자주와 독립을 유지하면서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투쟁과 그러한 아픔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위스의 독립 자주의 그 과정을 보면 1618년부터 1648년까지 유럽의 종교 전쟁인 30년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교황청의 그 카톨릭, 구교죠, 구교. 카톨릭의 그러한 그 폐습, 의 반기를 들고 신교가 이제 태동을 하게 됐는데, 독일의 마르틴 루터가 첫 번째 종교 개혁 운동을 펼쳤고, 그 다음에 프랑스 출신의 칼뱅, 그 다음에 스위스 출신의 쯔빙글리, 이런 인물들이 종교 개혁 운동을 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마르틴 루터는 독일 출신의 종교 개혁 운동가 마르틴 루터는 온건파였고, 스위스 출신의 쯔빙글리는 급진 과격파였고, 그에 반해서 프랑스 출신의 깔뱅은 그 두 사람의 절충된 입장이었던 거죠. 좀 중도적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칼뱅은 프랑스 출신이긴 하지만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주로 종교 활동, 종교 개혁 운동을 했었고요. 중립적 입장에서, 절충적 입장에서, 중도적 입장에서 종교 개혁 운동을 했던 인물이 바로 프랑스 출신이자 제네바에서 활동했던 칼뱅입니다. 그에 반해서 급진적 과격파였던 쯔빙글리는 동쪽에 있는 쥐리히 쪽에서 활동을 했는데요. 나중에는 결국은 칼뱅의 그러한 중도적 종교 개혁 운동이 대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각 유럽의 각 국가로 전파되고, 그게 미국으로 건너가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온 게 바로 칼뱅파죠. 신교 중에서도 칼뱅파, 그 다음에 칼뱅, 자 여기 잠실 석촌호수 서호수변 무대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자, 자,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입니다. 자, 저기 서호 수변무대에 야간 조명으로 되어 있는 무슨 조형물, 시설물이 설치된 것 같습니다. 자,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서호의 수변무대입니다. 북동쪽 방향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123층 555m 높이의 롯데월드타워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송파에서 만나는 뭐뭐. 자, 여기 조형물이 송파에서 빛나는 동그라미, 이런 뜻입니다. 송파에서 빛나는 동그라미. 자,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 저런 조명이 있는 시설물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저를 한번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 많은 사람들이, 인파들이 있습니다. 자, 저쪽으로 가서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파에서 빛나는 동그라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서호 수변무대 난간에 와 있습니다.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123층 555m 높이의 롯데월드타워입니다. 그 다음에 동쪽 방향입니다. 석촌호수 서호의 남쪽 조깅로를 따라서 쭉 한 25층 정도 되는 그 아파트들이 쭉 도열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북쪽 방향입니다. 롯데월드 간판이 보입니다. 롯데월드 실내 놀이시설인 롯데월드 어드벤처 건물이고요. 지금 북동쪽 방향 롯데월드타워 쪽을 비추고 있는데요. 바로 앞에 롯데월드의 야외 놀이시설인 롯데월드 매직 아일랜드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를 비춰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롯데월드타워를 배경으로 계속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위스가 이제 독립과 자주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수백 년의 세월 동안 엄청난 투쟁과 시련과 고난의 과정을 거쳐 왔었던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까 종교 개혁 운동 말씀드리다가 이쪽으로 왔는데요. 그 종교 개혁 운동 과정에서 기존의 로마 카톨릭, 즉 구교의 그런 폐습을 개혁하자라고 생각하고 종교 개혁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에서는 마르틴 루터였고 프랑스 출신은 칼뱅이었고, 그 다음에 스위스 출신은 쯔빙글리였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온건파였고 쯔빙글리는 급진과격파였고, 반면에 칼뱅은 루터의 온건 성향과 쯔빙글리의 급진 성향을 절충한 중도적 입장이다 보니까 칼뱅의 그러한 종교개혁 운동이 큰 흐름을 타게 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칼뱅은 프랑스 출신이긴 하지만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주로 활동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칼뱅의 신교가 유럽 각국으로 전파가 됐고, 그게 이제 미국 거쳐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들어온 게 바로 칼뱅의 신교인 거죠. 그 칼뱅의 신교 중에서도 또 주류를 이루는 게 장로교.
장로 국교지 않습니까? 그게 1620년에 그 영국에서 그 종교 탄압이 있다 보니까 그 당시에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이주를 해간 게 1620년에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청교도들이 미국의 플리머스 항,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보스턴의 플리머스 항에 입항을 해가지고 청교도들이 미국에 정착을 한 게 미국의 시작이 된 겁니다. 그게 1620년이니까 지금부터 약 400년 전인데요. 그때 그 청교도들이 바로 칼뱅파였던 거죠. 칼뱅파, 즉 칼뱅의 그러한 중도적 종교 개혁 운동이 바로 청교도들이었던 겁니다. 그에 반해서 영국에서는 로마 카톨릭도 아니고 영국의 국교라 해가지고 로마 카톨릭에다가 온건 성향의 루터파의 교리를 결합한 게 성공회입니다. 성공회. 로마 카톨릭에다가 중도적 성향의 온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 카톨릭에다가 온건적 성향의 루터의 교리를 결합한 게 바로 영국의 국교인 성공회가 되는 거죠. 그에 반해서 영국의 국교다 보니까, 즉 성공의 입장에서는 로마 카톨릭이나 신교 중에서도 칼뱅파를 박해를 가했던 거죠. 그래서 영국에서는 로마 카톨릭에다가 온건 교리인 루터파의 교리를 결합한 영국의 국교인 성공회가 대세를 이루었던 거고, 그 성공회 입장에서는 로마 카톨릭과 그 칼뱅파를 굉장히 탄압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 탄압하고 있었던 그 칼뱅파, 그분들이 바로 퓨리턴이죠. 퓨리턴, 청교도, 그분들이 1620년에 미국으로 이주를 해간 게 미국 역사의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게 1620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402년 전인 거죠. 올해가 2022년이니까 1620년이면 지금부터 402년 전에 그 청교도들이 영국의 종교 박해를 피해가지고 미국의 보스턴에 이주한 게 미국 역사의 시작이 됐는데요. 40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하튼 스위스는 1618년부터 1648년 사이에 있었던 그 유럽의 그 종교 전쟁, 그걸 30년 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독일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었던 거죠. 그 당시에 도이칠란드, 독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럽 전체가 신교와 구교로 이렇게 나뉘어가지고 어떤 나라는 신교를 믿고 어떤 나라는 구교를 믿고, 이런 식으로 국가별로 신교, 구교 뭐 이런 게 갈라져가지고 유럽 각국들이 전쟁을 30년 동안이나 치렀던 게 1618년부터 1648년까지 30년 전쟁을 치렀던 거고, 그게 종교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종교전쟁의 흠바구니 속에서 스위스가 자주와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시련과 고난과 고통의 그러한 역사를 역사의 격동의 그러한 시기에 있었었는데요. 그 30년 동안의 종교 전쟁이 끝나고 1648년에 그걸 정리하기 위한 회담이 있었고, 그 결과 베스트팔렌 조약이 있었습니다. 베스트팔렌 조약이 있어가지고 그 베스트팔렌 조약의 결과 스위스는 자주와 중립국가로 공인을 받았었던 겁니다. 스위스가 가장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최초로 자주 중립 국가로 공인을 받았던 게 바로 1648년에 있었던 30년 동안의 신교와 구교 간의 종교전쟁, 즉 30년 전쟁의 결과로서 조약을 맺었던 베스트팔렌 조약에서, 즉 1648년에 자주 중립국가로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첫 공인을 받았던 거고요. 그런데 그로부터 한 150년이 지나서 1798년입니다. 1798년에
유럽을 평정했었던 프랑스의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 스위스를 침공을 했죠. 스위스를 침공을 해가지고 150년 동안 공인을 받고 자주 독립 중립국가를 유지해왔던 스위스가 유럽을 평정했던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에 의해서 그런 게 다 깨져버리는 거죠. 그게 1798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럽의 최강자는 프랑스였지만 동쪽 지역의 오스트리아와 또 러시아라는 2위, 3위 국가들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러시아와 오스트리아가 연합을 해가지고 프랑스와 전쟁을 벌였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프랑스는 오스트리아와 러시아 연합군과 전쟁을 벌여서 어디가 이겼을 것 같습니까? 바로 프랑스입니다. 프랑스가 이겼던 겁니다. 프랑스의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 러시아, 오스트리아 연합군을 상대로 전쟁을 해가지고 승리를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수년 동안은 스위스도 프랑스의 나폴레옹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됐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제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가장 최전성기는 그로부터 6년 후 1805년입니다. 1805년 12월 2일 날 삼제회전이라 해서 또다시 프랑스는 러시아와 오스트리아 연합군을 상대로 오스트리아의 아우스터리츠라는 지역에서 전투를 벌이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아우스터리츠 전투인 겁니다. 다른 말로 삼제회전이라고 칭하기도 하는데요. 왜 삼제회전이라고 칭하냐면은 프랑스 제1제국의 나폴레옹 1세 황제와 그다음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겸 오스트리아 국왕인 프란체 2세와 러시아 제국의 알렉산드르 1세 이 세 명의 황제가 만나서 전투를 치렀다 해서 삼제회전이라고 합니다. 그게 1805년 12월 2일에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로부터 6년 전에 있었던 프랑스가 러시아, 오스트리아 연합군을 상대로 해가지고 승리를 했었던 것이 다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나폴레옹 시대에 최고의 영광을 가져왔던 나폴레옹이 최고의 영광 전성기를 가져왔던 게 바로 삼제회전인데요. 그게 1805년 12월 2일에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6주 전에 1805년 10월 21일에 트라팔카르 해전에서 나폴레옹이 영국의 호레이쇼 넬슨 제독한테 패배해가지고 기가 꺾이긴 했지만은 그로부터 6주 후에 삼제회전이라는 나폴레옹 시대의 최고의 영광을 가져왔던 아우스터리츠 전투에서 승리를 해가지고 다시 나폴레옹이 부활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이제 전개가 됐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1812년에는 러시아 원정에서 실패를 하죠. 나폴레옹이 러시아의 원정을 갔었는데 러시아 원정을 왜 갔을까요? 영국 나폴레옹 입장에서는 프랑스 나폴레옹 입장에서는 영국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대륙 봉쇄령을 발동을 하면서 대륙에 있는 유럽 국가들이 영국과 무역 거래를 전면 금지시키는 그런 조치를 내렸는데 러시아가 그거에 대해서 이행을 안 하니까 러시아가 그걸 무시를 해버리니까 프랑스 나폴레옹 입장에서는 러시아를 정벌해야겠다라고 해서 떠난 게 1812년의 러시아 원정인데요. 러시아 원정에서는 나폴레옹은 그 러시아의 혹독한 추위, 그 다음에 굶주림, 여러 가지 악조건들이 다 겹쳐가지고 나폴레옹은 대패를 하게 되죠. 대패를 하고 프랑스로 쓸쓸히 돌아오는데 그 러시아 원정에 차출이 됐던 프랑스 군대가 스위스 군대가 스위스 그 당시에 병력이 15,000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국가 규모가 작다 보니까 스위스 군대가
15,000명밖에 안 되는데 그것의 절반 정도 해당되는 7,000명이 차출이 됐습니다. 나폴레옹의 러시아 원정 때 스위스 전체 병력 15,000명 중에 7,000명 정도가 차출이 됐는데 러시아 원정에 가가지고 러시아의 혹독한 추위, 그 배고픔, 굶주림 모든 악조건 때문에 결국은 프랑스가 대피하고 쓸쓸히 한 10%도 안 되는 병력들이 탈출해서 살아왔는데요. 그때 스위스에서 차출됐던 7,000명 중에 700명만 생還을 했습니다. 살아서 돌아오고, 즉 10%만 생還을 했고 나머지 90%는 사망을 해버리는 아픔을 겪었던 게 또 스위스의 역사에 있습니다. 즉 나폴레옹이 지배하던 스위스다 보니까 스위스에서도 군대가 그렇게 동원이 됐는데 러시아 원정에 참전했던 스위스 군대 7,000명 중에 10%인 700명만 살아서 돌아오고, 즉 생還을 하고 나머지 90%는 사망을 했던 그러한 뼈저린 그러한 고통의 시련의 시간도 스위스 역사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듬해인 1813년에 이제 나폴레옹이 러시아 원정에 실패해가지고 나폴레옹의 기가 꺾이니까 유럽 연합 그 주변의 국가들은 제3차 대프랑스 동맹을 맺어서, 즉 프랑스 혁명의 자유평등 박애의 정신이라는 게 기존에 억압받고 착취당했던 그 평민들이 주인으로 대접받는, 즉 왕이 국가의 주인인 게 아니라 평민이 국가의 주인이다라는 게 바로 프랑스 대혁명이지 않습니까? 자유평등 박애의 정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억압받고 착취받았던 그러한 세상에서 자유를 되찾고, 그 다음에 귀족이든 평민이든 다 평등하게 대우받고, 그 다음에 그러한 자유평등의 정신으로 시민혁명을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든 간에 프랑스가 지원을 해주겠다. 이게 박의 정신이지 않습니까? 인류는 다 같은 형제다. 그러한 자유평등을 주창하면서 시민운동을 하는, 시민혁명을 하는 그 나라, 또 그 민족에 대해서는 프랑스의 혁명군들이 어디를 가서든 지원해주겠다. 이런 게 박의 정신이지 않습니까? 그게 형제, 인류 동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박의 정신이 프랑스 혁명의 3대 정신, 자유평등 박의 중에 하나가 박애인데요. 그래서 프랑스는 지금도 유럽에서 가장 이민에 대해서 우호적입니다. 여러 나라들에서 뭐 정치적 망명을 하면서 프랑스로 들어오는 사람들, 또 프랑스로 이민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장 열린 문호를 개방하는 이유가 프랑스 대혁명의 정신인 자유평등 박애 중에서도 세 번째 해당되는 박애 정신, 그게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에 대해서 우호적이라고 합니다. 여하튼 그 당시에 1813년에 이제 라이프치 전투가 있습니다. 나폴레옹 시대의 전투 중에 나폴레옹의 몰락을 가져왔던, 나폴레옹의 시대의 막을 내리게 된 전투가 실질적으로는 이제 라이프치 전투죠. 1812년에 나폴레옹은 러시아 원정에 실패해가지고 쓸쓸하게 병력이 한 10%도 살아 돌아오지 못하는 그러한 처절한 패배를 당하고 돌아왔던 게 1812년이고, 그때 스위스에서 차출됐던 병력들도 피해를 봤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유럽의 그 국가들은 서로 계속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 나폴레옹을 밀어붙였죠. 왜 그러냐? 다 아시다시피 프랑스의 그 시민운동의 그 정신이라는 게 프랑스 대혁명이 1789년에 일어나고 3년 후인 1792년에 프랑스 대혁명의 광장인 콩코르드 광장에서 귀족, 뭐 이런 귀족들 한 90% 정도는 씨를 말려버리는 차원에서 한 3,500명 정도의 귀족과 왕족들을 다 단두대에서 처형을 시켜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1792년에는 루이 16세의 왕비였던 마리 앙뚜아네트 왕비마저도 처형을 시켜버리고, 루이 16세도 프랑스 왕에서 폐위